CD계 방과후 수업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김승옥의 무진기행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최대호입니다. 네, 그 4챕터까지 하고 오프닝곡, 엔딩곡 듣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저희는 녹음하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저 복탱이 씨가 의지를 좀 불태우셨어요. 그죠? 아, 예, 그렇죠. 네네네. 왜 그렇게 긴장이 되시는 거예요? 긴장이요? 네네. 본인의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좀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약간 좀 부진한 면이 있죠. 네네. 예.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아무래도 좀 마치 10여 년 전에 수능을 보고 네. 문학을 전혀 거의 잘 접하지 않다가 네네. 물론 그러니까 아예 안 접한 건 아닌데 그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방송으로 그래도 재미지게 이렇게 좀 꿀잼 허니잼 부려야 되니까 예. 약간 압박감이 오는데, 이런 압박이 없어야지 또 이게 또 더 재미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네네.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듣는 분들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캐릭터에게 애착을 갖게 되잖아요. 네. 동정 캐릭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추구했던 캐릭터는 아니니까. 네. 근데 자기가 원해서 동정을 받는 캐릭터가 어디 있겠어요. 네.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무진기행 잘 읽어봤어요. 근데 이거 저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나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인기 좋으면은 우리가 또 모이기도 어려우니까 이 화일제로 그냥 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거 참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들은 거로만은 기억이 잘 안 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들으신 바로 무진기행, 저는 어쨌든 간에 몇 년 동안 가르친 사람이니까 무진기행에 대해서 이제 생각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좀 떠들다가 끝내볼까 해요. 일단은 그 전체 인상이 어땠어요? 무진기행 이거 이야기에 대한 전체 인상. 전체 인상 너무 어렵나요? 그러면 캐릭터 얘기부터 해보는 거 어때요? 캐릭터 얘기. 캐릭터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 저 복탱이 씨가 이거 얘기하면은 서로 간에 얘기를 이제 주고받아야 될 텐데 제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지루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겠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될 텐데 호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복탱이라고 이제 지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지워주시면 제가 그거대로 따라갈게요. 근데 이거 뭐 부탁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좀 뭐 최소한의. 네. 근데 저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뭘로 부르시고 싶으세요? 애매하네요. 물론 뭐 최 선생이 무난하긴 하겠죠. 최 선생님. 네, 깔끔하네요. 네. 아까 뭐 학생들 얘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최 선생은 좀 약간 식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으니까. 비슷한 캐릭터가 있어요. 또 팟캐스트에 유명한, 그죠? 예, 그렇죠. 네네네. 거기에. 뭐가 좋을까요? 뭐 여기 작품에 맞게 최? 그냥 최요. 그럼 저를 뭐라고 최님께서는 뭐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최님이요? 네. 최님. 좀 이상한 거야. 최님? 그냥 최인숙 할까요? 그것도 이상하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조 뭐 박인데. 근데 저 우리 복탱이 선생님께서 부르실 분들 제대로 부르시되 저 그냥 어처구니 없어서 웃은 것뿐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부르세요. 뭐 불러보세요. 최인숙으로 하라고요? 최인숙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다른 어떤 책이나 그걸 다루게 되면 거기 있는 등장인물을 따와서 그러니까 최뭐뭐를 아무데나 최 갖다 붙일 거예요? 거죠. 예. 아이고, 나중에 무슨 뭐 주인공 이름 음재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최음재. 음재님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음대로 부르시고 정권을 드렸으니까 일단 따라는 갈게요. 최인숙이. 갑자기 또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제 애착이 생기네요. 제일 만만한 애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저 복탱이가 그 이름 붙여주는 게 산채박이잖아요. 요거 사실은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도 이거 클레임이 있었어요. 우리 저 기술 감독이 저 밖에 도라에몽 감독이 있는데, 산채박이 제가 아까 잠깐 말하다가 이제 묻혔는데 이거 아무래도 좀 마약 수입하는 라티노 같은 느낌이 난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거 좀 올드 센스인가요? 요새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듣자마자 그 산채가 생각이 나나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산채 아시잖아요. 삼시세끼 요즘 인기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전 산채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복탱이님 저 옛날에 이나중 탁구부라고 만화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봤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올드 센스가 많네요. 옛날 센스. 그러면 산채로 갈까요? 이 산채박 요거. 산채박 이제 무진중학교 국어 선생. 이제 뭐 편지 주고 뭐 이랬던 게 있잖아요. 요거 복탱이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 만약에 본인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캐스팅하면은 어떤 배우 쓰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 박 캐릭터는 잘 모르겠어요. 젊은 배우가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면 어때요? 이재훈 씨 어때요? 이재훈 씨? 되게 잘생긴 미남 배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손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물론 뭐 이렇게 연기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유연석 씨 어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지금 순박한 게 중요하잖아요. 네, 눈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송중기 씨 같은 사람이 안 돼요. 송중기 씨는 눈이 똘똘하잖아요. 네, 그죠? 뭔가 아는 눈이면 안 된다고요. 그 눈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모르겠네요. 이게 좀 더 그러니까 너무 제 기준으로는 좀 너무 잘생겼어요. 유연석 씨를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연기력이 받쳐주는 무명의 배우 아니면 조연급인데 뭔가 할 수 있는. 네. 이번에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네. 제가 생각하다니까 생각이 났는데 조다란 씨 어때요? 조다란 씨. 우리 동네 예능에 나오신 탁구 잘하시던. 괜찮아요? 되게 괜찮네요. 알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복탱이 씨한테는 요 박이 잘생기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좀 더 순박한 느낌? 물론 국어 선생이라서 국어 선생이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 지적인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좀 차치하고 국어 선생이라고 지적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 박에 대해서 특히 이거 박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뭘 몰라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서울에서 이룬 성공이 진짜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고 특히 얘가 눈치가 없는 건 하이숙과의 관계잖아요. 조나 나는 형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도 이렇게 잘 모르고 이거 참 곤란하죠. 이거 혹시 복탱이 씨는 이런 경험 있어요?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의 나에 대한 감정을 잘 감은 못 잡고.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물러나요. 바로 표현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생기지가 않죠. 잘 계기가. 썸이 없군요. 잘 없죠. 그러니까 썸 생기기가 쉽지 않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될다 아닌다가 딱 눈치가 까이니까, 그지? 네, 근데 그게 근데 제 느낌이라서 확실한 것도 아닌데도 물러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대방한테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그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조금만 시큰둥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싹 빠지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랬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복탱이 씨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빠진 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썸 말이죠.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뭐 일단은 학생들 듣는 거라지만은 이거 나중에 이제 뭐 20대 분들이나 30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건데 썸에 대해서 썸은 일단 벌리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제 우리 복탱이 씨께서도 적지 않게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썸은 일단 벌리는 게 좋은 건가요? 벌린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근데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여럿이 이렇게 언제든지 이성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옆에 두고 그분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친구면 그냥 이성인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렇게 지내지 뭐 그렇게 애매하게 썸을 많이 두지 않죠. 여사친이 있어요? 네, 그런 저는 사람 친구들은 많죠. 근데 여사친하고 썸이 진척이 전혀 안 되나요? 몰라요. 저는 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좀 분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될 여자분을 대할 때와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선을 긋는군요. 네, 그렇죠.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데 말하자면 본인이 신중한 타입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단점들을 이제 좀 재미삼아서 얘기하게 되는데 장점이 있으면 혹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장점이요? 네, 신중한 태도에 갑자기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지셨는데. 신중한 태도의 장점. 뭐 장점이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신중한 태도 장점은 근데 딱히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를 그래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제가 말하면 좀 웃긴데. 댄디하게. 그러니까 젠틀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박이랑 약간 비슷한 면도 있죠. 약간 저도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붙여요? 순박하고 약간 좀 순박하면서 약간. 저런. 저는 그러니까 이 캐릭터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박 캐릭터 자체가 여기서는 좀 뭐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좀 그 주인공에 대해서 막연히 산채처럼 이렇게 좋아하기나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자체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자기가 순박한 거니 뭐 순박하지 않은 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긴 해요. 뭔가 한켠에 간직은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하자면 이런 시기에 여기에 등장해서 그렇지 말하자면 옛날 고향에 사는 착한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만 살면은 문제가 안 나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이제 나 조 같은 사람들 이제 서울 사람들이 꼬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들떨어져 보이는 거지. 그건 맞는
말이나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네요. 복댕이님께서 박에 대한 좀 애착이 있으신가 봐요. 네, 갑자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 전체에서 박이 좀 제일 괜찮았나요? 네? 소설 전체에서 박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네. 뭐랄까요, 이상이랑 이제 현실을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긴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저의 그렇죠, 마음 이상향으로는 이 박 캐릭터처럼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고 싶지만 네. 또 이렇게 살면은 또 지금 우리 뭐 세상에 그렇게 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까지 순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것저것 또 계산도 많이 하고 이게 뭐 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회가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사람을 만들어서 뭐 환경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박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도 아마도 뭐 이 하인숙이나 이 나와 같은 어떤 또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조처럼 될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랑 그래도 만약 제가 뭐 이렇게 뭐 된다 해서 의시되거나 뭐. 사람은 모르죠.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예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예측은. 군대 있을 때 막 권력 잡고서는 뭐 완장 차고서는 이렇게 뭐 정신 나간지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항상. 제가 또 군대 얘기를 미안합니다. 왜 하지 말죠. 예, 저도 싸이 자제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거 제가 아까 싸이 하나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그 말 나온 김에 여기서 그 박 얘기 좀 아까 나왔었는데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조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저 맥주 요정이 네. 그 캐릭터마다 또 테마송을 하나씩 줬는데, 우리 조 캐릭터에다가 좀 이따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 캐릭터에다 무슨 음악을 하나 줬는데, 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걸 듣던 우리 복탱이님께서 요 조한테는 신곡 싸이의 데디 네. 추천한다. 네. 맥주 요정께 양해를 구하고, 요거는 이제 데디 하나 듣고 갈까 해요. 근데 요건 이제 조 얘기 마무리 짓고요. 네. 우리 데디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무진의 세무서장인데 이거 뭐 이 캐릭터는 그냥 열등감 하나로 깔끔하죠. 열등감 하나. 이런 사람 주위에 있어요? 저는 사실은 조 같은 캐릭터가 사람이 네. 근데 이렇게 되고 싶어도 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되려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될 수도 있죠. 이거 사실은 우리 복탱이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사이인데, 제가 예전에 말이죠, 그 후배들을 데리고 이렇게 술을 먹으러 가는데 제 대학 동기 중에 하나가, 저는 그때 사실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 애들 데리고서는 이제 대패 삼겹살 먹으러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에 친구 하나가 평소에 그렇게 후배들 많이 챙기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쓱 오더니 본인의 차가 있었어요. 물론 뭐 본인이 돈 벌어서 산 차는 아니겠죠. 대학교 때니까. 거기다가 딱 문을 열고서는 뭐 아까 뭐였죠? 최인숙 뭐 후배들 챙기느라고 많이 힘들 텐데 오늘은 나한테 몇 명 그러고서는 굉장히 그 중에서도 여자친구들만 딱 후배들 중에서 여자친구들만 싹 태워가지고서는 싹 가버렸어요. 그럼 남은 남자애들이랑 나는 뭐가 되냐고. 그렇잖아요. 서로 술 먹으면서 위로해주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런 때 내 이런 비슷한 생각 갖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좀 싫다. 나는 진짜 열심히 돈 벌어도 애들한테 이렇게 대패 삼겹살밖에 못 먹는데, 내가 후배라도 그 차 의도 타고 좋은 데 가서 먹고 싶지.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패 삼겹살 우리 복탱이님도 예전에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거기 뭐 한두 끼나 맛이 계속 먹으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씹는 맛도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속상하다. 내가 발전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긴 한 거지만 그게 쉽나요, 사람이. 삐뚤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왜들 이런 거야 하고. 주변에 이런 캐릭터 없어요? 이거 어때요? 조는 그러면 어떤 그 역을 캐스팅했으면 좋겠어요? 조는 우리 들으신 분들이 한 번에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어렵네요. 일단 그 33이라는 거 뛰어넘어가지고 설정을 일단 뛰어넘고, 그 중요한 씬이 그거잖아요. 란닝사스 바람으로 그 직장에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그 공무원들 쭉 앉아있는데 지가 세무서장이랍시고 이제 맨발에 쓰레빠 신고서는 이렇게 부채 붙이고 앉아있는 거들먹거리는 그 표정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거 사실 이번에 무진갱 다시 읽으면서 키가 자꾸 검다라는 걸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거든요. 수업하면서 조 얘기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거는 곽도원 씨가 맡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곽도원이요? 곽도원 씨 그 변호인에서 그 상대편 검사로 나왔던 분 있으시잖아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씨 때리던 검사. 뚱뚱하고 악당 연기 잘하는. 잘 모르겠네요. 타짜 2. 검색을 해야 되나? 타짜 2. 타투 안 봤어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쨌든 문화생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곽도원 씨.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근데 곽도원 그러면 딱 생각은 안 나고 검색해 보시면 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보면 알겠어요. 네, 이거 잠깐 이따가 조의 테마 듣고 나서 한번 다시 얘기해보도록 하죠. 조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은 어떤 캐릭터 캐스팅하고 싶으세요? 조는 열등감 쩌는 캐릭터. 딱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잘할까요?
없어요. 네. 끝내 없으면 됐습니다. 네. 이거 목탱님께서 나중이라도 생각나면 허락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목탱님한테 잠깐 시간을 드리죠. 요 조의 테마 원래 그 우리 맥주 요정이 추천해줬던 건 달파란의 휘파람 별의 논리라는 곡인데 요거 이제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구해보시고 이게 일종의 트로트예요. 트로트 음반 같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조의 속물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오늘 군대 레퍼런스도 많이 쓰고 했으니까 우리 복태기님의 리퀘스트 받아가지고 싸이의 7집 사이다의 데디 듣고 오겠습니다. 자, 7집으로 돌아온 싸이의 데디 들었습니다. 싸이의 데디 이번 7집 싸이 저 들어보셨나요? 사이다? 네, 지금 거의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아, 전곡을 다 들으셨어요? 데디하고 나팔바지하고 일단 두 개를 많이 듣고 나머지도 다 들었죠. 싸이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7집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괜찮나요? 뭐 제가 감히 평가하긴 그런데 네. 그래도 뭐 젠틀맨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게 젠틀맨이나 행오버 때보다는 좀 많이 그래도 힘을 빼면서 자기 스타일을 좀 찾은 것 같다는 생각.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네네. 들어보니까 그 강남스타일 너무 히트 쳐가지고 사실은 뭐 불안불안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자연스럽게 연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은 이제 터뜨리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요? 강남스타일은 이런 거잖아요. 개그도 이렇게 뭔가 의도치 않게 뭔가 이렇게 하나 탁 했는데 엄청 빵 터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왜 더 좋아하게 된 거죠. 저희 술자리라고 치면 막 눈만 마주쳐도 그거 가지고 막 웃고 한바탕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뮤직비디오도 저 보는데 뮤직비디오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데디하고 그 같이 나온 거 하나 뭐죠? 나팔바지. 네네. 그거 재밌었는데 그 보는 내내 사실은 강남 스타일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시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건 참 싸이 씨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그건 뭐 사실은 저희가 연예인 걱정할 건 아니고. 싸이 씨도 그 건물 문제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좋은데 말씀하셔서 그런데 싸이가 연기에 도전한다면 이걸 잘할 수 있겠네요. 추천해 보시려고요. 네. 자꾸 조는 약간 싸이 분이 그러니까 싸이가 생각이 났어요. 약간 몸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딱 그런 열등감 캐릭터를 표현해줄 수 있는 거다. 네,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매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감독이 돼가지고 캐스팅한다면 사실 제일 행복한 고민은 하인숙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감독이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영화의 여배우 뭐 실제로 캐스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뭐 누구를 갖다 쓸까? 이걸 누구 하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 이거 생각하면서 쓰는 게 참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하인숙 일단 하인숙 그 디폴트 설정 한번 살펴보죠. 무진중학교 음악 선생이고 서울에서 성악대학교 나왔고 무진으로 발령받았고 그러니까 이 양반도 뭐 보면 어찌 보면 백이 없는 거겠죠 아마 이 시대면은 그죠? 백이 있었으면 서울로 불러줬겠죠. 무진이 심심하고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곳이다. 특히 하인숙의 워딩 중에 중요한 게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책임 같은 걸 주면 차라리 갈등도 있고 경쟁도 있고 그러면 차라리 재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문제는 심심하다는 거야. 뭐가 없고 더 딱 잘라 말하면 여긴 서울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북적거리고 뭐 경쟁 있고 뭐 그래도 난 서울로 가고 싶다 이거지. 서울 여자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말이죠. 저는 물론 제가 일단 제 고향 인천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데 나이 먹고 은퇴할 때쯤이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거든요.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때 난 인천 가서 못 살아.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여자라면은 좀 싫을 것 같아요. 그거 어때요? 그렇죠. 만나서 사귀었는데 안양 내려가면서 오빠 너무 오래 걸려. 뭐 가다 보니까 좀 추운 것 같아. 이거 지하철이야 기차야. 막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하고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내려서 뭐 아까 어디죠? 범계역. 오빠 이거 이상해. 뭐 넓다며 이런 얘기 하면 싫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싫겠죠. 근데 저도 근데 도시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무슨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도시.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도시와 뭐 이렇게 약간 촌으로 구분을 한다면. 네네. 전국을 도시랑 촌으로 나누면 안양은 도시 쪽인가요? 그렇죠.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뭐 모욕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축구팀도 있고 농구팀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요? 네. 그렇군요. 그건 제가 축구를 잘 몰라서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물론 너무 그러니까 자기 어떤 좀 서울이 아닌 곳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저도
그러니까 싫겠죠. 저도 그러니까 서울로 방금 최인숙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서울이랑 이제 서울이 아닌 어떤 그러니까 물론 약간 뭐랄까요 과도기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을 지향하는 어떤 좀 작은 도시 네. 예, 그런 거로 이제 좀 세분화해서 구분을 한다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도시나 뭐 이런 데 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네네. 물론 제가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제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인천 가서 사는 게 부담이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여자분이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기겠죠. 서울이 아닌 곳은 싫어 이렇게 하면 네. 근데 이게 그 하인숙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정말 된장녀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참 정말 나쁜 여자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나서 읽어보니까 좀 짜네요. 사실은 예전엔 저는 그 마지막 결말 부분이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마지막에 아까 그 복탱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 당신은 예전에 나하고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쓴 편지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로 가서 같이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어렸을 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데가 있어요. 얘는 되게 밉다기보다는 현실적이다에 가깝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된장녀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서울에서 아까 그 산틴하고 끼 부린다고. 네, 그러니까 복댕님께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이제 자기가 성악대학을 전공을 하면서 뭔가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쨌든 지방으로 약간 온 거잖아요. 지방으로 뭐 좌천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 자체가 뭐 저는 이런 거를 꼭 무슨 물질적인 욕망이니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저도. 네네. 그러니까 그 단편 소설인데 게다가 이 하인숙 같은 경우는 주인공도 아닌데 다면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여성 그 배우라면은 누굴 캐스팅할 수 있을까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어야 되겠죠. 네. 네네. 누가 있을까요? 신민아 씨 어때요? 그러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요? 뭐가 커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등치가요? 아니요. 그 이미 주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대배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뭐 제작비 제한을 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상상하는데 너무 소심하시네요. 제가 너무 그런데 좀 많이 신경을 썼나 보네요. 네, 그럼요. 여기 뭐 저기 뭐예요? 틸다 스윈튼 뭐 이런 사람 캐스팅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작비 제한도 없는데. 맞아. 근데 여기서라도 해봐야죠. 틸다 스윈튼은 외국어를 쓰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하면 되잖아요. 네네. 걸그룹 출신 중에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 최근에 이제 응팔에 물론 이거 녹음이 나가고서 뭐 내년쯤에 듣는 건 이제 추억의 드라마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혜리 양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호연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같은 응사 시리즈나 멍칠 시리즈에서도 뭐 예전엔 연기력으로 좋은 평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진짜 저 여배우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저 복탱이님께서 또 걸그룹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걸그룹 중에서 연기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발판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설현 씨 어때요, 설현 씨? 예, 당연히. 설현 씨 괜찮나요? 잘하겠죠. 예, 괜찮겠죠. 예. 이미 연기를 많이 해서. 네, 그렇죠. 설현 씨 상 받았죠, 그죠? 얼마 전에 맞아요. 그럼 설현 씨 말고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복탱이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전 사실은 아주 솔직히 말하면 EXID 멤버 정도 말고는 요새 사실 걸그룹 거의 잘 모르거든요. 예능 같은데 나온 친구들 아니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 친구를 주목해라. 저는 이 역할이랑은 모르겠는데 맡겨주면 잘하겠죠. 트와이스의 그 나연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분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유진을 닮았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SES 유진이요? 네네. 그래요. 연기도 아마 언젠가는 하겠죠. 좀 정말요? 네. 그냥 제 예측이에요. 그냥 나이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면. 네네.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뭐 캐스팅도 좋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하인숙 캐릭터 자체가 요즘 제가 볼 때는 좀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현실적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저랑도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맞는 면이 있는 게 저도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른 회사에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저는 그러니까 이 방송 일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방송 쪽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물론 위치는 서울에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제가 뭐 갑자기 뭐 누구 팔을 잡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 뭔가 저의 서울로 가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하인수 캐릭터의 자체. 근데 서울을 거기서 그러니까 본인의 꿈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하고 싶은 어떤 것, 예,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예, 근데 무지는 자기가 진실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하인숙한테 서울이란. 그죠? 네. 왜냐하면 박이나 조나 나한테 서울은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나한테는 서울은 진짜로 오히려 피해야 될, 네, 그렇죠, 뭐 그렇죠. 돈 경쟁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오랫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하인숙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서울은 사실은 욕을 많이 먹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무진갱에서는. 우리도 사실 서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좋아서 사나요? 그냥 뭐 서울에 다 몰려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공항도 새로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제2공항 생긴대요. 성산 일출봉 있는 데 쪽에 생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일본 여행 가기도 좋고. 아니면 집값 싼 데 가갖고 살면은 참 좋겠어요. 너 서울에 진짜 너무 집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거 들으시는 청소년분들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다 전세 구하러 돌아다니고 막 이래야 되니까 특히 우리 또래 중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뭐 만나면 그 얘기 하잖아요. 만나면 그 얘기. 뭐 전세값 얘기하고 좀 싸진 데 얘기하고 우리도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하인숙이 참 맞긴 하겠네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왜 남자가 뭐 그 오빠 전셋집을 뭐 얼마를 구했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된장녀 취급받았는데 요새는 보편적이죠. 그죠? 특별히 뭐 못된 여자라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경력 단절이 워낙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리고 임금 수준도 그 67%인가요? 그거밖에 안 돼요. 남자가 100 받으면 여자가 67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아직도요? 계속 그래요. 우리가 OECD 가운데 남녀 성평등 격차인가 뭐 그게 끝에서 2위란 말이에요. 멕시코가 맨 끝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남편이 집값을 벌어놨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버는 게 그쪽이 많이 버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죠. 근데 소설 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마냥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입체적이죠, 입체적. 그러니까 박은 맨 밑에 권력관계 맨 밑에 있는 박은 희롱하고 그 자기랑 좀 쌤쌤이 맞는 조, 자기가 생각하기 잘하는 게 조랑은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그죠? 이 조라는 남자는 나한테 무진에서의 세무서장의 여자라는 타이틀을 주고 나는 저 남자한테 언젠가 내 몸과 마음을 줄 거라는 약속을 주고. 근데 서울에서 온 나한테는 모든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남자들 간의 우열 관계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아까 트와이스의 누구요? 나연 씨. 기대하겠습니다. 나연 씨. 너무 어리긴 하죠. 아직 어려요? 네. 몇 살인데요? 95년생인가? 95요? 네, 제가 검색했던 바로는 95년이면 그래도 아이돌 중에서 어른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살이었던 것 같아요. 21살이요? 네, 맞죠. 그러면 좀 복잡한 정서를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이 뭐 개인적인 인생 역정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하인숙 씨 캐릭터 우리 트와이스의 나연 씨 잘 연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저 맥주 요정 상봉동 맥주 요정이 추천해준 음악 하인숙의 테마 듣고 가겠습니다. 하인숙의 테마 마치토야 유미라는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인가 봐요. 노 사이드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하인숙의 테마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캐릭터 이제 무진갱에 4명 나오니까 마지막 인물 나잖아요, 나. 어쨌든 주인공이니까 이거 우리 복탱이 씨는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일단 동갑이잖아요. 네, 일단 동갑인 거에 대해서 뭐 동질감을 많이 느꼈는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거 여쭤봐도 돼요? 33이요? 복탱이 씨? 네네, 이제 곧 34. 네. 그 나이가 어때요? 그 예전에 하고는 좀 다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결혼에 대해서 많이 좀 그러니까 주변에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35 전엔 가라 자꾸 이러니까 35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결혼에 대한 불안감? 결혼도 그렇고 아무래도 36 되고 막 혼자면 이게 뭔가 사회적인 어떤 시선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약간은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안 신경 쓰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달 후에 36인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주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이건 뭐 좋은 말씀이시니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연 씨 찾아볼게요. 33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33이란 나이가
저는 사실 30세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저는 34부터가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라는 게 그냥 뭐 미신이긴 하지만은 뭐 그냥 뭐 자기 느낌이긴 하지만 30세까지는 아직은 내가 애여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결혼은 지금도 그렇게 초조하지가 않은데 34, 5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뭔가 좀 큰 일을 할 만한 기반을 좀 최소한 내 전공 분야 하나 정도는 시간과 돈이 드는 건 상관없으니까 시간과 돈 노력이 드는 건 상관없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대신 카테고리 정도는 이제 정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초조함은 좀 있거든요. 이제 슬슬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아니에요? 뭐 딱히 느끼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전에 비해선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뭐 술을 먹고 나면 다음날 좀 피곤하기도 하니까. 느껴지는 거 없으시고요? 네, 뭐 이거 내가 나이 들어서 피곤해 이렇게까지는 안 느껴지죠. 저는 사실 좀 생겼거든요. 그 올해부터 제가 목이 좀 쑤셔요. 목하고 그러니까 허리는 뭐 예전부터 그냥 뭐 그거는 말씀을 많이 하는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성대 말고 목뼈예요. 목뼈가 많이 쑤시고 자고 일어나도 뭐 이렇게 썩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나 하나만 잘하면 됐잖아요. 그 주변에서 날 방해만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몸도 그렇게 성치가 않으니까 오늘도 여기 녹음하러 온다고 뭐 몇 시간 못 잤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나오는데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늦게 일어났는데 복댕이 씨 오늘 늦으셨잖아요. 네. 뭐 푹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푹은 못 잤는데 그래도 평일에 비해서는 좀 더 잤죠. 네. 이게 근데 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주인공이긴 한데 이 나라는 친구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읽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죠. 이 나가 우리한테 제일 큰 임팩트를 주는 건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죠? 편지를 썼다가 찢어버리는 거. 왜 찢어버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자기가 좀 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좀 더 자기의 어떤 진실된 욕망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거에 성공에 타협하게 되는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걸 찢는 게. 복탱 씨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이게 자꾸 얘기가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런. 근데 이거 청소년들도 많이 듣고 있고 또 특히나 방송 쪽으로 업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 나의 캐릭터에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 캐릭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그래도 편지를 쓰고. 그래도 그걸 찍고 돌아가면서 그 감정이 아까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부끄러웠다고 나는 심한 하죠? 부끄러움을 느꼈다가 마지막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것조차 이렇게 감정을 무시하고 아니면 이런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 나라는 캐릭터는 그래도 어떤 그런 고민을 그래도 했다는 것, 그래도 어떤 막연히 그런 거를 그래도 가슴속에는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약간 저도 공감이 좀 되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좀 이제 남자가 이제 한 31살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아무런 소속을 갖지 않고 제 꿈만 보고 달려가기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속이 없다는 게 참 불안하죠. 그렇죠. 이게 아마 그 우리 듣는 친구들 중에는 재수생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근데 저도 그때 생각이 나요. 재수하셨나요? 저는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죄송합니다. 제 재수할 때 그 남자들 20살 되면은 저 신체 검사 받으러 가잖아요. 병무청으로. 근데 그 자기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동네 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때 제가 그 우리 저 체력 검사하고 나면은 정신 검사 같은 거 뭐 하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문지 검사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최인숙이니까 최씨잖아요. 근데 제 뒤에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엉뚱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귀찮다고 그거를 한 줄로 쭉 그었어요. OMR 카드에다 하는 건데 그걸 그냥 예 아니오를 한 줄로 그었는데 그게 어떤 검사냐면 나는 밤에 환청을 듣는다. 나는 뾰족한 물건을 보면 찌르고 싶어진다. 뭐 이런 거를 예스로 그냥 쭉 그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같이 검사를 하고 나서 나가야 되는데 대호야 같이 가자. 좀만 기다렸다 같이 가. 그래서 기다려줬어요. 제 뒤에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미친 짓을 했으니까 의사가 잡아놓고 진짜로 이거 군대 안 가려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 바람에 막 투닥투닥거리고 애들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인데 나왔어요. 재수학원에서 하루 휴가 받았고 온 귀중한 날이잖아요.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근데 나왔는데 친구들이 딱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 당시 그 뭐 G.O.D 3집
하늘색 풍선 뭐 이런 패션 있잖아요. 지오다노 옷 입고 이게 머리에다가 염색해갖고 뭡니까 그거 부분 염색하잖아요. 그거 하나씩 송대관 하나씩 하는 거 그런 거 붙인 애들이 한쪽에 있어갖고 걔네가 무슨 뭐 미팅이 어쩌네 이러고 있고 저쪽에 한때 애들 이제 남방 입은 애들 이제 우리 복탱이님 한 번에 가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재수생들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난방이거든요. 재수학원에서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에어컨을 빵빵 틀어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워야 공부가 잘 되니까 정신 집중돼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두꺼운 패딩 하나 입을 때는 별로 안 따뜻해요. 얇은 거 여러 개 겹쳐 입을 때가 따뜻하거든요. 그렇죠. 공기가 보온제 역할을 해주니까. 전 또 두 번 과탐을 봤으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나가서 애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씁쓸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고졸로 나오는 거야. 소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서만 학원에 다니고 있는 거지. 내가 그 다음날 학원 안 가고 그냥 안 나가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고졸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게 처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소속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 진짜 불안하죠. 우리 복탱이님은 졸업하고 몇 년 정도 소속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한 2년 약 3년 정도 없었죠. 그때 이렇게 주변에 실제로 눈치를 주는 거 말고 본인이 좀 신경 쓰이게 되는 건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제 재수한 경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속이 없었던 게 거의 처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군대 갔을 때도 군대 또 얘기했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소속이 있었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제가 싸이 하나 써도 되나요? 예, 하나만 하세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한 1, 2년 동안은 그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의식은 안 했어요. 그냥 아무래도 좀 요즘은 취업 1, 2년이 나갔군요. 네,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누구나 있어 하면서 약간 합리화를 한 면도 있죠. 담대한 마음이었네요. 네네네. 그러다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31가 넘어가게 되면서 일반 기업에도 취직을 하기가 좀 쉽진 않은 그런 나이가 돼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약간 소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불안감을 많이 느꼈죠. 그 제안들이 슬슬 걸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 뭐 몇 세 이상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까지는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져서 괜찮은데 서류 합격률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있잖아요. 그 뭐 없다고 발표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 같은 게 이제 말하자면 가난한 친구들이 장학금 받았고 어떻게 좀 변호사 돼보려고 하는데 로스쿨에서 30대 이상 붙는 확률 우리 주변에 보면 거의 없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 붙여가지고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나이 많은 친구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느끼다 보면 확실히 초조한 게 있죠. 그렇죠.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이 때 혼란스럽고 내가 아직 꿈을 쫓아도 되나? 아니면 현실적인 조건에 타협을 해야 되는 때인가?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떠났던 곳이 이제 무진인데 자기 마음속에. 근데 그 무진이 이미 뭐 서울과 진배 없는 비록 우리 산채박 같은 그 마지막 흔적들은 그 아름다웠던 시절의 마지막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그 친구도 이미 거기서 조롱거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씁쓸한 마음으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편지 한 장 날리려고 했는데 그 편지도 마지막에 찢을 수밖에 없고. 근데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복탱이님은 좋은 점수 주신 거네요. 아 그렇죠. 그나마 좀 약간 공감이 특히 가던 장면. 저는 사실은 편지를 써서 보냈어야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너무 이상적인 엔딩이란 느낌? 제가 오히려 소설의 뭐 해피엔딩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용기를 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때는 말하자면 이 친구 전무니까 돈도 많고 물론 뭐 이거 불륜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불륜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친구 그대로 그렇게 서울에서 쓸쓸하게 그대로 살아갔겠죠, 그죠? 어쩌면은 그 모든 선택을 뒤엎을 만큼까지는 그 하인숙이 예쁘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제약회사 전무잖아요. 그러면 트와이스 나연 양은 안 되겠네요. 왜요? 이게 굉장히 아름답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쪽도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쌈제박처럼 조금은 메모가 좀 쩌지는 연기력이 뒷받침되는 배우가 물론 이제 본명을 말씀드리면 그분한테 실례 테니까 이제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죠.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주인공이 29세 무렵에 또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굉장히 뭔가 매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에 동거하던 여자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동거하던 여자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하인숙한테 편지를 쓰던 어떤 마음처럼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사랑했던 여자가 아닌가. 그 여자랑 헤어져서 시리에 빠졌을 때 눈앞에 물질적 조건을 상징하는 이제 사장 딸이 나타났는데 그걸 붙잡으면서 이게 뭐 참신한 해석이긴 하네요. 근데 뭐 한 줄밖에 안 나온 동거 얘기에 굉장히 좀 남다르게 반응하시는데 우리 복탱이님은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몰라요. 제가 이런 거에 자신 있게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면 네네.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인가 약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동거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좋게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이해하는데 네. 저는 안 하고 싶고 저도 제 배우자가 만약에 동거를 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많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거 예를 들면 여자친구를 만나고는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여자친구 동거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 뭐 파혼의 이유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 정말 좋아하면 그냥 그걸 듣고도 이제 조금 상처 약간 받았다가 이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다시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충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게 되면 차라리 평생 모르고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나 실은 3년 동안 다른 남자랑 살았어 이렇게 딱 들으면 뭐야 최인숙님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요? 저는 근데 동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만약 몰랐는데 결혼 전에 갑자기 나 실은 3년 동안 살았던 남자가 있었어. 뭐 저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 아니 그런 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둘이서 그냥 그랬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를 들면 아이는 뭐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그때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도 조금은 유지가 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현재 제 관계에만 영향 미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많이 사랑해서 결정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동거해야지 이러고 막 먹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서 내렸던 결정일 거 아니에요. 뭐 그랬겠죠. 근데 아예 뭐 설득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네네 저희가 이게 캐릭터 나에 대한 얘기였는데 결국 이제 동거에 대한 토론으로 끝났네요.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잘 듣고 취사 선택하시기 바라고 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우리 맥주 요정님께서 추천해주신 오토오타라는 그룹의 로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의 테마 잘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그 무진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이제 대부분 이제 2시간쯤 돼가는데 듣는 분들도 아마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싶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60년대 소설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한테 좀 와닿는 게 있는 소설이지만은 60년대가 참 중요하거든요. 60년대가 이 소설을 갖는 의미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50년대 서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복탱이 씨 이거 한번 추측해 볼까요? 내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거 갑작스러운 퀴즈인데 복탱이님 60년도에 말이죠. 60년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4.19 혁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서울에 5층 이상 되는 건물이 몇 채 있었을 것 같아요? 5층 이상 되는 건물. 60년대. 60년에. 네네. 그러면 전쟁 끝나고 맞죠? 10년이 채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추측해 보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 서울 전체. 네네. 50개? 50개. 그러니까 정답은 한 채입니다. 8층짜리 반도 호텔 하나밖에 없었어요. 서울은 진짜 폭격을 많이 맞았거든요. 게다가 60년대 후반 들어서 강남 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강남은 서울이 아니에요. 경기도란 말이에요. 강북만 서울이에요. 강북만. 거기에 8층짜리 반도 호텔 딱 하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진짜 어디든지 다 쳐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반도 호텔만 싹 피해갖고 보면은 여기저기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말이죠. 이 당시 서울 사람들한테 일어났던 변화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울에 놀러온 시골 사람들의 인식 변화라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60년에 이 8층짜리 반도 호텔 딸랑 한 채였는데 서울에 66년이 되면은 6층에서 9층짜리 건물이 111개 10층 이상 되는 건물이 18개 그리고 딱 10년 지나서 70년 되면 말이죠. 그게 서울에 한 채였는데 8층짜리 한 채였는데 10년 지나서 6층에서 9층짜리 건물이 487개 10층 이상 되는 건물이 122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이죠. 올해가 2015년이죠. 우리가 2025년이면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2025년이 되면 서울에 제2롯데월드 타워만한 게 500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거 봐요. 코수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숫자로 역사를 보면 진짜 곤란한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시에 자본주의가 새로 시작됐다는 이런 말을 글자로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빌딩이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 우리 복탱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 제2롯데월드 타워가 500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500개가 생기면 속으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거 한 반 이상은 삼성이나 현대가 갖고 가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제2롯데월드 타워가 500개인데 저거 중에 사무실 하나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그 꿈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아니면 저 동네에 살고 싶다. 왜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것도 없나? 그 동네 그렇죠. 만약에 안양 사람이면 그리고 내가 서울 사람이면
500개가 제1롯데월드 타워가 생긴다는 거는 흙길 옆으로 그냥 제1롯데월드 타워만 생긴다는 게 아니고 그 사이로 길이 나고 그 사이 상가들이 들어서고 그렇죠. 연남동 뭐 경리단길 이런 데 거리가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문화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로서는 일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서울 사람들이라고 꼭 편했냐 생각하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그 안에 살고 있고 이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뒤처지는 느낌이 지방 사람들과도 또 다른 의미로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집 순이네는 이렇게 됐다는데 옆집 복이네는 이렇게 됐다는데 그런 느낌이 막 초조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자.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요 똘똘한 놈 요거 이제 요 김승옥이 나이 24살이던 김승옥이는 저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면 그 끝에 뭐가 있을까? 뭔가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진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속에 소중한 것이 있는 게 무진은 있나? 고향에는? 하고 돌아가는데 거기도 이미 없더라.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서울이 되고 싶은데 서울이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서울, 작은 서울이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복탱이님께서 진솔한 고백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누군들 이 나 캐릭터에 지금 공감하지 않겠어요. 한국이 물론 이 파일이 많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30대가 꿈을 펼칠 나라인가요? 이거 오늘 복탱이님 제가 아침에 보자마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덴마크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덴마크에서 기억나시죠? 처음 취업한 사람이 1년에 휴가가 몇 주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뭐 몇 주? 20주라고 했는데 아니 20주라 했죠? 천국이네요. 10주요. 10주. 10주. 2달 반이요. 2달 반. 우리나라에서 4일이나 5일 이상 휴가 쓰는 회사가 있나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중에 출산 휴가나 생리휴가 제대로 쓰고 있는 친구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서 저희는 뭐 많이 쓰는데 그렇죠. 일반 사기업은 안 그렇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여기 공기업이니까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공기업에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꿈을 찾고 뭐 이러기가 참 힘들게 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뒤처지면 안 돼 중에 하나가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게 물건 아닙니까? 물건. 좀 아까 빌딩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물건이잖아요. 뭐 저 친구가 저 백을 했으면 저 친구가 저 가방을 했으면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만 복탱이 씨도 아마 그 세대가 아닐 텐데 저희보다 한 5살 아래가 아마 노스페이스 세대죠. 그죠? 그렇죠.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세대. 그거 지금 보면 사실 의미 없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멋있지도 않고. 우리 때 그런 거 없었나요? 복탱이 씨는 어때요? 저희 때도 있었어요. 저 때도 뭐 브랜드를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뭐 큰 방송도 아닌데 뭐요. 하여튼 뭐 스톰, 뭐 닉스, 뭐 텍스 이런 것도 있었다고. 네, 호이런던, 미치코 런던, 뭐 그런 거 다 있었죠. 그 중에 닉스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도 그저 쇠딱지 붙은 그죠, 엉덩이에 쇠딱지 붙은 거, 그거는 좀 간지가 있었는데 나머지 바지들이 꼭 멋있어서 입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남들이 입으니까 그거 안 입으면 쪽팔리니까. 저는 중학교 때 어떤 패션 유행을 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실크로 된 그 골프 티셔츠들이 있어요. 아저씨들이 입는 그 팔에 카라하고 목에 카라만 체크 무늬 들어가고 나머지는 실크 무늬예요. 그리고 저 삼색띠 필라 삼색 허리띠 메고 아래에는 그 크로커다일 기지바지 까만색 입어요. 그게 무슨 패션이냐면 저 형돈이와 대준이 1집 그 패션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유행이랍시고 그게 좀 노는 애들이 입으니까 그거 그냥 개나 소나 입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미치게 만든 그거 내가 사 입었을 때 얼마나 첫날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사서 입으면 됐는데 내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뭐 남자들 보는 잡지 입어서 남자들 보는 잡지 사가지고 GQ나 이런 데 거기서 쭉 한 번에 돼 있는 거 사가지고서 내가 풀 세트로 사서 돈만 주고 입으면 어디 나가면 저 사람 뭐 괜찮은데? 댄디한데? 멋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해서 쉽게 딱 취득될 수 있는 거는 옷 벗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뭐 하고 살면 좋을지 하다못해 내가 놀 때 뭐 하고 놀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잘들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30대 남성 최근에 어디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혹시나 맞춰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정확히. 2위는 게임입니다. 게임. 1위는 토렌트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고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토렌트로 영화나 뭐 야동이나 이런 거 다운받아고 집에서 보고 지우면 그만이니까 이건 돈도 안 들고. 둘 다 집에 약간 비슷한 그런 거네요. 집에서 그냥.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한 편을 소비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뭘 발견한 것도 아니고 뭐 친구들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탱이님도 최근에 그런 고민하셔가지고 동호회 다니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좀 근데 이 얘기가 잘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 기타 동호회 아마 다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타 동호회를 다니고 있죠. 저도 최근에 우쿨렐레 동호회 그 구센터에서 하는 문화교육 신청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나는 악기 하나쯤은 연주하고 싶어
라는 소박한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로 앨범 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혼자서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그걸로 연주해서 나 스스로도 기쁘게 해주고 언젠가 소중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한번 연주해주고 싶어요. 애기들한테도 말이죠. 그런 게 우리 삶에 빛나는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야근도 해야 되고 실제로 수당도 잘 못 받는데 복택님도 어떻게 야근하셨죠? 네. 피곤하시겠네요. 네, 피곤하죠. 그 진짜 이런 게 우리가 쫓기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렇죠. 뭔가 다른 곳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일이 아니라 다른 것 중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에 쓸 에너지나 시간이 많이 줄어들죠. 진짜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게 거기서 무슨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살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인 사람은 몇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 누구나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은 되게 남이 들어도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하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때가 됐으니까 왜냐면 뭘 자꾸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일단 제일 큰 건 우린 집이 있고요. 그죠?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돼도 집 때문에 막 허리가 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집만 그런가요? 집중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집중해서 예를 들면은 아파트면 되잖아요. 그냥 연립주택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자이에 살면 이영애처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타워팰리스가 당신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집이라는 게 그냥 따뜻한 물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옷이나 차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뭐 차 같은 게 별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40대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 또래가 지금 타고 있는 경차를 계속 몰고 있다 그러면 아마 서로 조금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조금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한국은 특히 그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좀 특히 많이 비교를 하죠. 경쟁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60년대에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경쟁적인 것들 있잖아요. 뒤처지면 죽는다. 옛날엔 그래도 뒤처지면 잘 산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뒤처지면 죽고 사실은 안 뒤처져도 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헬조선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들 하면 좀 쓸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 TV 보면 말이죠. TV에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가 내가 왜 그렇게 누구한테 쫓기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광고가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멍 때리고 광고 진짜 많이 보잖아요. 사나머니 이런 거 도대체 야구 한번 보면 몇 번 봅니까? 근데 진짜 많이 보는 광고가 제가 어느 순간에 딱 정신 차리고 보면 이런 거 좀 나아요.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자이에 살면은 이영애가 됩니다. 뭐 있나? SK텔레콤을 쓰면 뭐 설현이 그 몸매 그대로 내 여자친구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다를 건드리는 광고들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예를 들면 보험 광고 같은 거 어때요? 보험 광고. 생명보험 광고 같은 거. 네. 그렇죠. 내가 죽어야 나오는 돈이잖아요. 이런 거 혹시 떠올리는 거 없어요? 저 이거 있어요. 페브리즈. 아니면 가그린 쪽들. 그 가그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본 광고 중에 비슷한 광고 같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가그린은 안 하고 말하니까 상사가 얼굴 쫙 부리면서 자네 뭔가 이러고 가요. 직장에서. 직장에서 상사한테 찍히면 그 15초 동안 보여주는 이미지는 진짜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40대 50대 때 직장에서 밀려나면 뭘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가그린하고 확 하니까 상사가 확 웃으면서 그 인사고과를 시원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쫓겨갖고 저것도 해야지. 사실은 가그린 하나 사면 그만이지만 거의 모든 광고가 그렇잖아요. 그런 걸 쫓겨서 저것도 해야지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이런 생각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할 시간이 없죠. 일단은 야근을 해야 되니까. 혹시 이런 거 생각나시는 거 혹시 하나 더 없어요? 광고 중에 공포를 자극했던 거? 옛날에 저거 있었는데 하늘보리 광고 혹시 기억나세요? 하늘보리 광고. 버스 정류장에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봤어요. 뭐냐 하면 버스 정류장, 제가 실제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봤던 광고인데 버스 정류장 그 피부 같은 게 있고 땀이 흘러요. 거기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우리 오빠는 차가 없네. 이런 광고가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 오빠가 차가 없으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버스나 타고 있는 거야. 더워 죽겠는데 이런 광고였단 말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거 들으시면 복탱이 씨가 정말 화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니까 뭐 산치한테 공감하시는 면도 그렇고 좀 착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듣는 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메가스터디 광고예요. 메가스터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때는 없었죠. 어떤 회사인지는 아세요? 네, 알죠. 네네. 사교육 업체잖아요. 거기서 신문에다 실었던 광고인데, 그 학교의 교문 앞에 오르막길인데 거기서 한 여자애가 뒤에 오는 여자애 이렇게 손을 잡고, 교복이니까 아마 친구인 것 같아요. 같은 교복이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위로가 되겠지, 뭐 너무 소중하겠지, 하지만 친구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 메가스터디 이러고 나와요. 이게 진짜 무슨 광고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하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이게 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소중한 감정을 네. 그렇게 자본주의와 약간 엮어서. 네. 우정까지 우정도 사실은 우리 나이 또래 되면 우정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정은 참 얼마나 순수하고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 좋은 대학 가야 그게 뭐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너 지금 걔랑 떠들고 그래봐서 잠깐 즐거웠고 뭐 할래? 이런 거잖아요. 네. 솔직히 그런 생각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뭐 책임감 있는 애들한테 그런 말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게 공적인 광고로 나왔다는 게 저는 무진갱이 김승옥이 고민했던 대로부터 우리는 정확히 그 방향으로 아주 멀리까지 온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던 그 방향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김승옥 그 작가님도 네. 결말에 이제 주인공이 편지를 찍고 씁쓸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감정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택 자체는 그냥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그냥 일말의 희망보다는 그냥 냉소적인 어떤 현실을 이렇게 보여준 건가요? 아, 그런가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니까 그거 자체로는 아마 김승옥 작가는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읽으려면 그렇게 해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찍고 뭐 부끄러움을 느꼈든 말든 무진을 떠나지 않았느냐. 네, 우리 모두는 그때 무진을 떠나갖고 온 거죠. 아, 씁쓸하네요. 그죠? 오늘 거는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좀 씁쓸한 기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듣고 나서는 어때요? 저도 이 작품이 희망을 좀 제시하는 느낌이면 좀 씁쓸한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아까도 다시 한번 좀 줄거리를 읽어보고 또 이렇게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얘기하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작가님의 의도가 그렇게 꼭 희망을 주려고 했던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희망을 뭐 주려고 했다고 해도 지금 현실은 어쨌든 그 나의 선택, 캐릭터 나의 선택처럼 좀 약간 물질적으로 달려가는 어떤 쪽으로만 왔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되게 읽고 나니까 뭔가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남의 소설 같지 않죠. 60년대 소설이라고 하면 사실 읽고 싶지 않은데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근데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남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꿈을 찾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요. 우리 토요일에 자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듣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그 김승옥의 무진갱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거 혹시 무진갱을 읽고 김승옥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무진갱이 들어있는 단편집을 사시면요, 그 안에 요 무진갱을 쓰고 돌아와서 바로 썼던 게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두 작품이 교과서 같은데 많이 실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건 이제 본인의 나이 또래랑 비슷한 걸 쓰기도 했고, 거기서도 이 조 같은 캐릭터랑 박 같은 캐릭터, 그 사이에서 허둥거리는 나가 나와요. 이번엔 배경이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좀 흥미가 생겼더라면, 이 셋이 서울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하시면 이 서울 1964년 겨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과후 수업 파일럿턴입니다. 이 1회가 그대로 나갈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저희가 녹음했는데요. 원작의 김승옥, 진행의 최대호, 그리고 복탱이님, 기술의 도라에몽, 음악의 상봉동 맥주요정, 제작 지원의 새신부 최작가하고 망원동의 인조아 망나니였습니다. 복탱이님 인사해 주시죠. 네, 그러면 다음 방송 때 더 허니재민 모습으로 꿀잼 허니재민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D